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펼 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이건 다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돈이 주는 안도감보다 불안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돈을 옮길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조금 보태주고 싶은 마음, 부모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싶은 마음,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 통장으로 생활비를 조금 이체해 주고 나서 지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요즘 국세청이 가족 간 이체도 다 들여다본대요.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통장을 몇 번이나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체 내역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하는 일인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은 수억 원, 심지어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족끼리 주고받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몇 천만 원을 보냈을 뿐인데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가족이고 같은 계좌 이체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뭐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금은 늘 어렵고 국세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한 가지 기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것이 국세청의 판단을 가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알고 나니 왜 어떤 집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어떤 집은 조사 대상이 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두려워했던 세무조사가 알고 보면 일정한 원칙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처럼 가족 간 계좌 이체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옮길 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같은 돈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특히 10억을 이체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집과 몇천만 원으로도 문제가 되는 집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가족 간 돈 거래를 할 때 최소한의 불안은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괜히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고 반대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통장 내역을 보며 밤잠 설치는 일은 없어지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자산과 복지를 지켜드리는 채널 복지자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과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돈과 노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자식에게 돈을 보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 전세금 좀 보태줬는데 괜찮을까요? 딸 병원비 대신 내줬는데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겠죠? 다들 목소리를 낮추며 묻는 그 표정에서 제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고 했는데 괜히 불안해서 한 번에 보내지 못하고 몇 달에 나눠서 이체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보내면 눈에 띌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눠 보내면 괜찮은 걸까? 국세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 말입니다. 또 다른 지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미리 재산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큰돈을 자식 계좌로 옮겼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린 아무 문제 없었어라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 집은 괜찮았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이쯤 되니 막연한 두려움보다 정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괜히 소문만 믿고 행동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라면 최소한 기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법을 피해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법을 몰라서 손해보고 싶지 않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금액인지, 횟수인지 아니면 그 돈의 성격인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얼마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국세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안전한 금액선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왜 움직였는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1억이라도 어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고 어떤 집에서는 세무조사의 시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게 된 뒤에야 왜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른 경험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이야기 대신 국세청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가족 간 이체를 바라보는지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보내도 되는 돈과 조심해야 할 돈이 자연스럽게 구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국세청은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체 금액이 크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선 질문을 던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돈은 왜 움직였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이 되느냐, 아니면 애매하게 얼버무려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보냈을 때 그 돈이 생활비인지 병원비인지 아니면 집을 사주기 위한 돈인지에 따라 국세청의 시선은 전혀 달라집니다. 생활비나 치료비처럼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유라면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와준 돈, 부모 마음에 준 돈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큰 돈이 오가는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증여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집니다. 우리는 증여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상속 같은 큰 이야기만 떠올리지만 계좌 이체 역시 충분히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선물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종이에 돈 빌려줬다고 쓰고 도장 찍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았는지, 약속한 날짜에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그 흐름이 통장에 남아있는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말뿐인 약속은 국세청 앞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가족끼리의 돈 거래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기록과 흐름으로 판단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료와 패턴을 봅니다. 정기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오갔다면 왜 그런지, 한 번에 큰 돈이 움직였다면 그 출처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어떤 집은 10억을 옮겨도 조용하고 어떤 집은 몇천만 원에도 연락을 받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준비와 구조에 있었습니다. 돈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설명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변명을 붙여야 하는 상태였는지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왜 지인들 사이에서 결과가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보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성격으로 보이느냐였던 겁니다. 국세청의 눈에 그 돈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갑작스럽고 설명되지 않는 이동으로 보이느냐,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국세청이 특히 예민하게 보는 몇 가지 상황, 그리고 많은 가정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다가 문제를 키우는 이체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을 수 있는지도 함께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국세청이 특히 예민하게 보는 순간은 사실 우리가 가장 무심하게 돈을 보낼 때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설명하면 되지라고 넘긴 그 순간들이 쌓여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다고, 전세 잔금 날짜가 다가왔다고, 이유는 늘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가 통장 안에 남아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장 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시기에 아무 메모 없이 오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3천만 원, 몇 달 뒤에는 5천만 원, 또 한참 있다가 1억 원.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돈은 왜 이렇게 오갔습니까? 이 질문에 즉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방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라는 명목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소액의 생활비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큰 금액이 한 번에 혹은 반복적으로 이동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생활비라는 말 자체보다 그 금액과 빈도를 함께 봅니다. 생활비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큰 돈이라면 그 순간부터 다른 성격을 의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병원비나 치료비처럼 목적이 분명한 돈은 상대적으로 설명이 쉬운 편입니다. 진료 기록, 영수증, 치료 기간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세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 없이 돈을 움직인 게 문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돈과 설명할 수 없는 돈의 차이는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받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돈을 받은 쪽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가 이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 계좌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면 그 자체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 흐름이 있는 계좌라면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나눠서 이체하면 괜찮다고 믿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단순히 한 번의 거래만 보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흐름을 묶어서 봅니다. 쪼개서 보냈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나눈 것처럼 보일 경우 더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쯤 되니 점점 분명해집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가족 간 이체 자체가 아니라 그 이체가 아무 설명 없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선의로 보냈지만 시스템은 선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흐름만 남을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가정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 바로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막연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현실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가족 간 돈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까지는 괜찮은 겁니까? 저 역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까진 괜찮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억을 넘기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니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빗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얼마까지라는 선을 그어두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금액보다 흐름입니다. 그 돈이 갑자기 나타난 돈인지 아니면 이미 예상되고 설명 가능한 이동이었는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큰 돈을 보내기 전 그 성격이 미리 정리돼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진 비용인지가 사전에 드러나 있었다면 금액이 크더라도 그 돈은 낯설지 않은 돈이 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생깁니다. 돈이 움직인 뒤에 설명을 붙이는 경우와 돈이 움직이기 전에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의심이 시작된 뒤에 설명은 생각보다 힘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정리된 상태라면 같은 설명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10억을 옮겨도 아무 연락이 없고 어떤 집은 몇 천만 원으로도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운도 배경도 아닙니다. 준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단순한 차이였습니다. 돈을 먼저 보냈느냐 아니면 기준을 먼저 세웠느냐 이 순서 하나가 결과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기록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가족끼리라서 기록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체 메모 한 줄, 간단한 문서 하나, 신고 여부 하나가 나중에는 설명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기록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낸 돈들은 설명할 수 있는 흐름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마음에 맡긴 이동이었을까?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반드시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기준들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복잡한 세법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이 기준들을 알고 나면 돈을 보내기 전 잠깐 멈춰 서는 여유가 생기고 그 잠깐의 판단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돈을 누가 봐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 역시 이 기준을 알기 전에는 막연히 괜찮겠지 하고 넘겼지만 막상 제 이체 내역을 떠올려 보니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이 필요해질수록 그 돈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국세청이 가장 선호하는 건 복잡한 해명이 아닙니다. 명확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수술비 지원 전세 계약 잔금 보조처럼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설명이 짧고 명확합니다. 반면 그동안 조금씩 도와준 돈 살다 보니 필요해서 준 돈 같은 표현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 애매함이 바로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한 번의 이체는 상황에 따라 이해될 수 있지만 비슷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오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달 비슷한 시기에 큰 돈이 오간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국세청은 바로 이 패턴을 통해 의도를 추정합니다. 정기적인 이체라면 왜 정기적인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한 번에 보내는 게 낫나, 나눠서 보내는 게 낫나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역시 본질을 비켜갑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설명이 가능하냐가 핵심입니다. 나눠 보냈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이체는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받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돈을 받는 쪽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즉 소득과 자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자체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돈이라도 훨씬 덜 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기준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니 저는 비로소 가족 간 계좌 이체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구조가 준비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고, 반대로 구조가 갖춰져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막연히 조심하자는 말이 아니라 돈을 보내기 전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은지, 어떤 선택이 위험을 줄여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려니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럼 뭘 먼저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돈이 급한 상황에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기 마련이지만 바로 그 급함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순서를 마음속에 세워두게 됐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최소한 이 돈의 성격만큼은 정리해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택지가 바로 증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지만 사실 증여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돈은 빌려준 것도 아니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는 돈이라는 걸 미리 인정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하고 세금이 있다면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이 오히려 가장 깔끔하고 나중에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이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종이 한 장 써두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약속한 이자가 오갔는지,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흐름이 통장에 남아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로만 빌려준 돈은 시간이 지나면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성 있는 비용입니다. 병원비, 학비, 전세, 잔금처럼 사용처가 분명한 돈은 그 자체로 설명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보냈는지를 나중에 떠올릴 필요가 없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보니 가족 간 계좌 이체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따로 있었습니다. 증여도 아니고 차용도 아니고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저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움직인 돈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돈이라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영역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지점일 수 있다는 걸 이때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돈들, 메모 하나 남기지 않았던 이체들,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지금 와서 보면 설명하기 난감한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그 자체로 안전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줄이라도 정리해 두는 습관 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결국 이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한 통 혹은 우편함에 꽂힌 낯선 봉투. 국세청입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닌데도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이미 죄인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상상을 수없이 해봤기에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처벌이나 세금 폭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확인의 과정입니다.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제야 기억을 더듬어야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증여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그 사실을 말하면 되고, 차용이라면 계약과 상환 기록을 제시하면 됩니다. 병원비나 학비처럼 목적이 분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록이 모든 걸 대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확인은 비교적 빠르게 끝나는 편입니다. 반대로 가장 힘든 경우는 그때 왜 보냈더라 하고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메모도 없고 계약도 없고 신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설명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활비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도와준 돈이라고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순간부터 국세청은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구조가 없었다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혹은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아서 혼자 답변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리해 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감정을 상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울함이나 선의는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과 흐름, 그리고 일관된 설명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막연한 공포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다가갑니다. 이미 돈을 보내버린 경우, 이미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묻지 못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돈을 보내버린 뒤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도 없고 메모도 없고 증여인지 차용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미 늦었다고 단정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국세청의 판단은 완벽했느냐보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를 함께 봅니다. 이미 이체가 끝났더라도 그 돈의 성격을 뒤늦게라도 정리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라면 증여로 인정하고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차용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정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 설명도 없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지금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부담하게 되는 세금과 가산세를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더 큰 부담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아깝지만 불확실성은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사례를 통해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국세청과의 소통에서 가장 피해야 할 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 설명을 바꾸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의심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지금 기준으로라도 하나의 설명으로 정리해두면 그 이후의 대응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정리하면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더 오래 눈에 띄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설명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위안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까지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면 그 순간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정리된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국세청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가족 간 돈 문제를 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을 겁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세청을 속이는 방법도 법의 빈틈을 찾는 기술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우리 스스로가 이 돈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흐름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 차이가 불안한 미래와 비교적 평온한 미래를 갈라놓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억울하고 두려운 존재였다면 지금은 최소한의 질서처럼 느껴집니다. 질서가 있다는 건 기준이 있다는 뜻이고 기준이 있다는 건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준을 모른 채 혹은 애써 외면한 채 돈을 움직여 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보태주고 싶고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만 달라지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선의는 오해를 낳고 설명 가능한 구조는 가족을 보호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처럼 어떤 집은 10억을 이체해도 조용하고 어떤 집은 작은 금액에도 마음을 졸입니다. 그 이유는 특별해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 먼저 생각했는지 한 줄이라도 먼저 정리했는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돈보다 먼저 기준을 세운 집과 마음부터 앞섰던 집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적어도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체 버튼을 누르지는 않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멈춰서 이 돈의 성격을 떠올리고 이 흐름을 설명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나중에는 우리 가족의 시간을 지켜주고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모른 채 불안해하는 시간보다 알고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덜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기준 하나를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의 자산과 폭지를 함께 지켜가는 채널 폭지자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자산 그리고 노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